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는 어떠한 그런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건 뭐라는 것인지, 대부분 그러면 보면은 경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래서 왜 경매가 되는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떤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있고 어떤 것들이 낙찰받았는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세들 드시고 성인 교육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자유롭게 들으시고 지지개도 펴시고 하품도 하시면서 저와 같이 2시간 동안 부동산 경매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누가 올리죠?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하고 눈이 맞췄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부동산 가격은 누가 올리죠? 그랬더니 내가 안 올렸는데요 그러더라고. 분명히 그분이 안 올렸어요. 자, 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사유재, 내 것이죠? 사유재,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은 공공의 성격,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정작 내 부동산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제가 2번째 부동산 대책 때 SBS 직설에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엄청 현 정부를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SBS에서 잘려가지고 3번째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은 뭐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가 가격을 올리는가, 누가 가격을 떨어뜨리는가, 내 것이지만은 내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부동산은 그러죠. 10년 주기설 그러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10년에 한 번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런가요? 공교롭게도 그것이 맞았어요. 자, 이 부동산의 상품은 하루아침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루아침에 가격이 급락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 투자 중에서 2가지를 쫓죠. 첫째는 재무투자, 파이낸셜 투자, 즉 유가증권 투자, 대표적인 게 주식이란 얘기예요. 이 주식이라는 상품은 한번 가격이 상승하면 급등, 남 살 때 같이 사야 되고 급락,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것도 우리는 파이낸셜 주식시장 그래요. 남 살 때 같이 사든지 남 팔 때 같이 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주가게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했으면은 올라가려면 빨리 올라가고 떨어지려면 빨리 떨어져야지 이것을 사는데 올라간지도 모르고 떨어간지도 모르고 우리 성격하고 안 맞죠? 우리 성격 그러잖아요. 오늘 살았으면 내일 막 상승 곡선을 치고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동산의 상품은 한 번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자, 오늘 부동산을 사놨는데 부동산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오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가 급등하지 않아요. 오늘 올라갔으면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 12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강남의 아파트 사신 분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언론이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번 가격이 상승하면은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내 부동산 가격이 이때 살았는데 현재 시세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끝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국가에서 놔두질 않아요. 그때 국가에서는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은 복부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어떤 법을 쓰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법과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끝까지 올라가게 놔두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이 통치권자는 법과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2.4 대책이 나온 이후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잠시 소강 상태이지 지금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 올라가다가 이 정책이 한 박자 늦게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서서히. 그럼 끝까지 떨어지게 또 놔두지 않아요. 일정 시점에도 또 국가에서는 또 이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래도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주기가,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곡선을 하향 곡선, 상향 곡선, 하향 곡선, 요 주기가 10년 주기더라 그러는데, 이 주기가 10년 주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정책 주기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서 가장 호황 기회가 바로 제 몇 공화국? 다 어디 미국의 교포들이 오늘 제 강의 들어오시느라 대한민국 사정 잘 모르시죠?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시절에 아파트만 사면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올라가고 땅만 사면 하루 종일 100만 원씩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6시 되면 해가 떨어져서 요 동네에 모 아파트에 갔더니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더래요. 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랬더니 아빠는 리버사이드 룸사롱에서 술 퍼마시고 있고, 엄마는 꼭대기층에서 카바레에서 춤추고 있고, 그 다음에 딸은 중간층에서 칵테일바 마시고 있고, 아들은 나이트클럽 가 있더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파트 하나 사니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돈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소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땅만 사면 올라가고 가격만 사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가 그런 모든 정책을 다 막아버린 것이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근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공교롭게도 IMF라는 이런 환란을 맞이했었어요. 그 IMF 오래 갔을 때 작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부동산 사면 망한다고 다 팔고 나서 그때 팔았던 사람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한강에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추워서 못 빠졌죠? 갑자기 날씨 떨어져서. 바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폭 나간다고 IMF 한란도 9개월 만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구나. 이거 학습 효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부동산 사유재, 내 것이지만은 공공의 성격, 내 부동산은 국가가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느 일정 이 시점을 지나가면은 다시 국가가 내 부동산의 가격을 법과 제도와 정책을 완화시켜서 끌어올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끌어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12.4 대책이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는 대출을 규제하고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안 미쳐요. 자, 대한민국에서 5억 가지고는 이 강 건너서는 아파트 쳐다도 못 봐요. 그 5억 가지면 강북에 아파트 하나 사는데 25평짜리 하나 사는데 과연 5억 가지고 아파트 살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될까요? 2000세대 한 단지를 분양을 하면은 거의 99%가 다 대출을 받지 내 돈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앞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5% 돼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택 보급률이 105%면은 집이 5채가 빈집이 있어야 되는데 빈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년역에서 이 강남역 가다 보면은 저 대형 빌딩에 저 1층 목조원 상가에 임대라고 써 있지만은 저기 강북의 반지하실에 오늘 같은 날 불 안 켜면 못 사는 이런 집에도 임대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상업용 건물은 고수익이 발생하지만은 공실률이 증가해요. 주거용 건물은 임대료는 낮지만은 공실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임대 주면 1년 계약하지만은 주거용은 몇 년 계약이에요? 2년 걱정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낮지만은 안정적인 소득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주거용 임대 건물이에요. 주거용 임대 건물. 그런 것들을 법으로 못 사게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못 사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 네 돈 갖고 집 사라. 돈 안 빌려주면 집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돈 없어서 집 못 사. 그러면 돈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이제는? 돈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골라 먹어요, 이제는. 10억짜리 10억에 나오면은 은행에서 대출 8억, 9억, 7억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가서 10억이면은 너 이거 한 7억에 팔래? 그러면 은행에 이자에 못 이기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일부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야, 부동산 투자는 언제부터다? 아니, 좀 더 빨라. 지금부터 트레이닝하고 현금 모아서 연말 막년에 하고 내년 봄부터예요. 내년 봄부터. 그러면 이제는 이 부동산은 정책으로 막아놓으면은 일반인들이 사지를 못하니까 특수한 계층들이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골라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못 팔았어. 헐값에 팔아야 돼요. 가지고 버텨야 돼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 시기를 견뎌야 되는데 이 시기를 못 버티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인풋이 맞아야 돼요. 지금 여기 강남에 다 계신 분들이고 저도 강남에 살고 있어요.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좋고 10층짜리 빌딩이 좋고 어디 몇천 평짜리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몇백억짜리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한 것일까?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뉴스는 봐가지고 야, 앞으로 이제 집 2채 이상 하면은 세금 내야 되고 임대업자 등록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연 임대료가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 내야 된다는데 내야 되죠?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돼. 그런 사람 치고 또 세금 낸 사람 없어. 이번에 청와대 그 홍모 교수 봐봐요.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제약시해 놓고 그러니까 그게 다 지 경험에서 나온 거야. 지가 다 해먹었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경험과학이라 그래요. 이 부동산은 어떤 사회과학,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과학인데 내 경험에서 나온 경험과학, 순수과학, 학문적인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딸한테 증여해놓고 중학교 2학년 때 딸이 엄마한테 2억 빌려 쓰고 자, 엄마가 중학생 딸에게 2억 빌려준다는 게 우리 사회 통념상 돼요, 안 돼요? 이게 불법은 아니요.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청와대도 보면은 부동산 못 사게 해놓고 못 사게 해놓고 청와대 강요들 70%가 다 강남에 집 2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불황기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임대료 2천만 원씩 받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세금 내야 돼. 그럼 은행에서 찾아서 세금 내겠어요? 당연히 돈 많게 생기셨잖아요. 세입자한테 임대료 올려야지. 이게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정책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수의 많은 사람 것을 뺏어다가 다수의 얻는 사람 걸 도와주자 그랬더니
소수의 많은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죠. 세금을 어디서 낼 것인가? 은행에서 찾아 낼 것인가? 없는 것을 뺏어서 낼 것인가? 이래서 전세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했던 현상이 생긴 거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 원리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택 보급률이 105%면은 5채가 빈집이 나야 되는데 그 나라의 자가 보유율,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몇 프로인가예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통계청에 보면은 5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 국민의 절반이 집이 있다 없다? 나무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집을 못 사게 막아놓을 게 아니라 공급을 하면서 억제를 해야지. 공급은 없고 억제만 하면은 자 다음 지금 이 대책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지금 팔면 안 돼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왜냐하면 그전에는 집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고 20층 30층 아파트 때려 지었잖아요. 지금 그거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이에요. 앞으로는 2층 3층짜리 동네를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몇 채 헐어서 길 넓히고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절대.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 외곽쪽으로 가야지. 이게 전세 난민이에요. 그리고 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OECD 국가들 젊은이들이 자 우리가 지금 노숙자가 언제 생겼죠? 제가 86년도에 일본을 갔더니 그 공항에서 도쿄로 들어가는데 큰 공원에서 막 텐트 치고 가족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가서 일본에 들어서 야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하니까 왜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공원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있으면 당장 쫓겨날 텐데 선진국이니까 텐트 치고 살기도 하네. 그래서 했더니 야 저거 집이 없어서 사는 홈리스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우리나라도 노숙자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주거 렌트비란 얘기예요. 임대료예요. 그래서 세느강변에 젊은이들이 집 렌트 비용이 비싸니까 세느강변에 보트 키워놓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서는 규제 정책을 펴면서 공급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규제는 들어가되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부동산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부동산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구 구조가 이제 갖고 이제 있어요. 인구 구조가 진짜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그러더라도 집 살 수요는 넘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붐 세대예요. 약 75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형제분이 몇 분이세요? 형제가 6남매예요? 형제. 선생님 형제. 예. 오빠, 누나, 동생 해서. 예. 아니. 친정만 6명. 6명. 자, 내가 못 따라들었죠? 내가 좀 멍청해요. 좀 흰머리가 생각갖고. 자,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몇 분이세요? 4분. 아버지가 좀 부실하셨나? 아버지가 좀 부실하셨네. 우리의 기본이 6명 아니면 7명이잖아요. 그러면은 6명이서 얘들아 엄마 용돈 주게 10만 원씩 내. 얼마 들이죠? 자녀는 몇 분이세요? 2명이야. 그러면 이제 이 자녀분들은 야 우리 엄마 60만 원 용돈 줘야되니까 얼마씩 꺼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많이 내고 적게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강남에 살아도
강남에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은 강 건너 파고다공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연금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없어지지 않는 것, 고정성이라고 그래, 부동산은. 자, 이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자, 고정성. 나는 없고 늙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영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소득은 영속성, 영원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불변성, 이런 확실한 학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은 투자 금액 대비 소득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절세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어느 한계점을 정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끌어올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또 떨어지면 끌어올리는 이런 것이 바로 10년 주기설이 아니라 정책 주기설인데,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을 끌어내리자는 정부지 끌어올리자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내각에서 우리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야. 안정화가 되려면은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부동산이 뭔 성이라고요? 항상 고정돼 있어. 그 얘기냐 보자면은 내가 이것을 투자했더니 유행이 지나버렸어. 재가격 받아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샀더니 썩어 없어져 버렸어. 재가격 받아도 못 받아요. 내가 이걸 사놨더니 양이 줄어들었어요. 재가격 받아야 못 받아요.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유행에 지나치지 않고 양이 줄어들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옛날에 속아가지고 누구한테 속아서 5만원, 평당 만원짜리 부동산을 10만원에 사놨어. 그놈 잡으면 폐 죽이려고 3년 6개월 쫓아왔더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그랬더니 그것이 가격이 5만원, 10만원으로 올랐어.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못 팔아서 재고쳐서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을 누가 올린다고요? 자, 대한민국의 총 땅은 약 2,700만 필지가 있어요. 요 땅도 하나의 필지이고 여러분의 아파트도 하나의 필지이고 그 2,700만 필지는 하나하나의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몇 년 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내 재산세도 세금도 의료보험도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은 물론 아파트는 매년 가격이 떨어져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가 되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그 아파트를 깔고 있는 이 땅의 가격을 올려버려요. 무슨 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땅값을 올려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러면 땅값은 매년 누가 올린다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라 그래요. 물은 맥주가 그러죠, 맥주가. 맥주는 여기인데 거품이 많고 쌓였잖아요. 이걸 잘 따르는 것이 유능한 호프집 아줌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때 한번 그랬었어. 야, 저거 내가 호프 3,000원짜리 시켰는데 2,000원밖에 안 되고 1,000원은 가품이야. 그래서 1,000원어치 더 따라달라 했더니 그때 나온 용어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맥주는 거품이 많아야 맛있다고.
부동산도 버블이 깨야 돼. 그렇게 맥주처럼.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국 평균 따지면은 거품이 맞아요. 버블이 맞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강남 서초 이 지역 어느 나라나 랜드마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버블이지만은 전국 평균 따지면은, 왜냐면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인 것만큼 부동산도 물건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물가보다 더 올라갔는데 여기를 갖다 우리는 랜드마크라 그래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약간 소강 상태일 것인데 왜 소강 상태일 것인가? 그게 바로 법과 제도와 정책이에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내 재산을 얘기하죠.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땅을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자, 이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도 땅도 건물도 다 부동산인데, 아파트를 팔았으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사람이 나가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파트가 사람을 판 것이지 아파트가 팔린 게 아니에요. 샀으면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지 땅을 팔고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그 다음에 또 너는 소유자지만은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고 돈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소유권, 진정한 소유자 그래요. 그런데 소유자는 갑동이더라도 이 부동산은 제한 그래요. 뭐를 제한받는가? 사용수익 처분을 제한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용익, 이걸 했더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을 갖다 우리는 용익,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은 을에게 있고, 담보, 돈 받을 권리는 A은행에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는 알려줘라, 공시해라 그래요. 공시. 그래서 이 공시가 움직일 수 없는 이 물건은 등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점유하고 이렇게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거라고 등기하지 않고 내 거라고 등기했더라도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전세 산다고 등기해야만 내 권리를 주장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는 주장해야만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에서도 보호하지 않아요. 상의 좀 벗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재산은 내가 등기해야만 나의 권리인데 요 등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사실관계 그래요. 사실관계. 요 사실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 부동산의 가격은 목이 좋아야 돼요? 목이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이치의 가격 그래요. 그 이치에 어디가 있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치는,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있어요. 나는 무지무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 10억짜리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봤더니 3억짜리 밖에 안 돼. 근데 나는 3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내 땅을 갖고 싶어 하고 이 사람도 내 땅을 갖고 싶어 해.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희소가치예요. 내가 좋은 땅은 나 혼자 껴안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땅은 내가 좋아야 돼,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너도 갖고 싶냐? 라는 것을 사는 것이지 내가 좋은 부동산은 그거 진짜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이치의 가격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관계, 표제부 그래요. 표제부 어디에 있는지
뭘로 지었는지, 구조는 뭔지,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자, 권리관계 그래요. 이 권리관계에서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갑구 그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이렇게 이런 것들, 돈 빌려준 거, 전세권, 이걸 갖다 우리는 을구라고 등기를 해야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시했으면은 이런 모든 것은 다 과세의 대상이 돼요. 과세의 대상.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또 현대백화점 가서 명품백 하나 샀더니 취득세, 등록세 내라 그래요? 그건 유통과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뭐 물건 시계 하나 팔았더니 세금 내라 그래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세의 대상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들은 부동산인데, 이렇게 세금을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은 또 담보권,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혹은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매매의 대상, 거래의 대상이 돼요. 지금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의 대상이. 그런데 이 매매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세금을 내고 등기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뭐다? 부동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6개월 동안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우려먹는데 여기서는 지금 10분 만에 마쳤어요. 왜? 여러분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탁월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거래의 대상은 뭘 거래하는가? 권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 법률 행위 그래요. 자,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률 행위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팔려고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 자체가 법률 행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법률 행위. 그래서 이 법률 행위라는 방법이 있고,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 거래, 일반 매매를 갖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법률의 규정 그래요. 법의 규정. 그래서 법의 규정에는 첫째는 경매라는 제도가 있고 하나는 공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경매는 경쟁매가학 그러고 공매는 공개매가학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야,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사고 파는 행위가 첫째는 두 가지가 있더라. 법률의 규정이, 법률 행위라는 제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이것을 갖다 우리는, 파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소유자, 그러죠? 다른 말로 이 사람 갖다 우리는 양도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이 많잖아요. 계란이 맞아요? 달걀이 맞아요? 강아지가 맞아요? 개새끼가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냐면은 매도인 그래요. 그 말이 무지하게 어려워. 자, 이건 맛있다. 저건 맛있다. 어떤 놈은 겁나게 맛있다. 어떤 놈은 징하게 맛있다. 말이 그 용어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물건을 팔라고 내놓으면은 여기는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사는 사람, 매수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소유자 또는 양수인 그러죠. 양수인. 이 사람 간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첫째는 소유권이 그 사람 것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사실관계, 표제부, 어디에 있는지, 뭘로 지어져 있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량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이제는 권리관계, 저당권은 있는지 없는지, 전세권은 있는지 없는지, 담보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권리를 분석을 해요. 권리를 분석을 해. 자, 소유자 갑동이의 부동산을 을동이가 팔라고 나왔어요. 을동이가 팔라고 나왔으면은 이 물건 사야 돼요? 뭐 안 사야 돼요? 권리가 잘못됐잖아요. 이걸 샀을 때 수수료를 받았으면은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또는 5억짜리 부동산을 전세권 3억이 있는데 5억 주고 샀어요. 잘 샀어요? 잘못 샀어요? 8억 주고 사는 꼴이 되잖아요. 이때 중개업자는 3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개업자도 수수료, 대가를 받아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대가를 안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절대 중개 수수료는 깎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고 이런 모든 권리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주인 직거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인 직거래했더니 그럼 돈 받고 잔금 받았더니 어디 가버렸어? 중국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개업자, 그래서 공인인 거예요. 공인. 그래서 모든 물건을 살 때는 꼭 중개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든 이런 권리관계를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권리를 분석을 해서 매수인하고 거래관계를 성사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물건의 가격 주도권은,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면 제가격 받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제가격 받고 싶죠?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모든 가격 주도권을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자, 정상적인 채와 정상적인 거래, 그래서 이것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해버리죠? 등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분이 부동산을 팔라고 내놨어. 그럼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팔라고 내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려고 내놨는지 상대방의 원가를 알아요, 몰라요? 원가를 아는 거야.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은, 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팔라고 내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과연 몇 년도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라고 놨으면은 2억 깎아둘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등기를, 실거래가를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내가 사고 싶어도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내가 팔아서 이득을 남겼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내가 샀으면 산 만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거래 방법은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경매라는 제도가 있고, 하나는 공매라는 제도가 있어요. 경매는 경쟁매가 그래요. 여러 사람에게 경쟁시켜서 판매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매는 기회가 되면은 다다음 시간에 하고, 이 공매는 국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옛날부터 국가의 재산을 불화받으면 돈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불화를 누가 언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돈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공매도 굉장히 재밌어요. 국가의 재산을 사고 파는 거. 자, 여러분이 은퇴해서
어디 가게 하나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죠? 권리금. 권리금이 문제잖아요. 권리금.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권리금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창업한다 그럴 때 권리금 없는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권리금 비싼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겠으면 권리금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권리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거래, 기본 손님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수익은. 그래서 권리금이 비싸면은 돈은 못 벌지만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쫙 보니까 뒷골목에 하루에 순이 엄마, 또리 엄마 한 5명 지나가는데 가게 얻어갖고 상가 차려놓고 석 달 열흘 되면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상가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국민에게 임대할 때 보증금 없어요. 권리금 없어요. 그렇게 임대할 수 있는 물건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노상주차장, 지하철역 같은 데 이런 매장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은 국가에서 임대를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이게 공매예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국가의 부동산을 우리가 보증금 없이 권리금 없이 사고 팔 수 있고 임대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경매는 자, 소송에서 경매시키는 것도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그러고 소송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으로 경매시키는 것도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경매 신청한 방식만 다를 뿐이지 진행 방식은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매도 자, 경매는 소유자를 갖다 우리는 채무자 그래요. 채무자. 또 이 소유자의 물건을 법원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를 분석을 해준 게 아니라 권리를 갖다 우리는 공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일반 매매는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몇 년도에 지었고 임대료는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고 얼마에 사고 이것을 분석을 해주는데 법원은 이 땅이 어디에 있고 몇 평이고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고 임대보증금은 얼마이고 임대료는 얼마인지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이것을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사는 사람이 져요.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매수인 그래요. 매수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법률 행위는 소유자가 가격을 정해서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하고 경매라는 제도는 법원에서 가격을 권리관계를 정해서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요거하고 다르게 내가 이걸 팔라고 내놨더니 나는 가격 결정권이 없고 여러분이 가격 결정을 하면은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잖아요. 절대 경매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때 이 법원에서는 이 물건을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하면은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지금 만약에 5억이라고 감정이 돼 있으면은 이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한 거예요. 그럼 이때 5억짜리가 지금도 5억일까요? 아니죠. 6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감정 가격은 믿으면 안 돼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5억이라고 감정해놨더니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6억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시장이 하락해서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1년 전에 감정했으면은 1년 후에는 가격이 대부분 올라요. 왜? 집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5억에 법원에서 팔라고 내놨더니 5억 살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 그래? 그러면 몇 프로 깎아줄게? 몇 프로 깎아줄까요?
몇 프로 깎아줘? 깎아줄게. 서울은 20%, 경기도나 예각 지역은 30%를 깎아줘요. 자, 20%를 깎아주면 5억짜리를 4억에 사면은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1억 먹었고 양이 안 차요? 자, 옛날에 831 부동산 대책 때 그랬잖아요. 취등록세 1%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자, 취등록세를 2%를 3% 올려놓으니까 거래됐어요, 안 됐어요? 거래 절벽 현상이에요. 그걸 다시 1%를 깎아주니까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1% 때문에 온 국민이 열광을 하는데 20%면은 엄청난 거예요. 20%면은. 20%는 엄청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4억으로 깎아줬더니 그래서 누가 안 사네? 그래? 너가 살 때까지 깎아줄게. 그래갖고 또 20%를 깎아서 3억 2천까지 떨어져요. 언제까지 떨어지냐? 여러분이 가격을 정할 때까지. 그래서 경매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해요. 그런데 경매 역시, 자, 일반 매매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매수인이라 그러잖아요. 경매도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경매 역시 일반 매매와 똑같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고 파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매를 갔다 오니는 낙찰자 그랬다가 왜 낙찰자이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법을 통해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매수인이라고 용어를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짜리 부동산을 지가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할 것인가?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할 것인가? 자, 소유자 갑동이의 부동산에 1번 저당권 5억 빌려서 주식도 사고 뭣도 사고 망하죠? 두 번째 이 집의 임차인 보증금이 2억, 세 번째 이 집의 가압류가 3억, 네 번째 이 집의 압류, 세금을 안 내서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 집의 가격이 5억이라면은 이 소유자는 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 돈이 없어서 못 내준다는 얘기예요. 세금 내요, 못 내요? (4번이라니까) 세금 내요, 못 내요? 못 내. 국가도 세금 못 내. 그러면은 요 물건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야, 너 그냥 줄게 가져가 그러면 공짜니까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 자, 우리나라의 이 법이라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면은 갑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을동이가 취득했으면 그 말이에요. 권리를 취득한 을은 갑이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죠? 돈 내줄 의무. 권리를 취득하면은 의무도 취득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 그냥 가져가란다고 5억짜리 집 가져가고 빚 11억 여러분이 갚아줘야 돼요. 안 산 게 아니라 이거 가지러 가면은 야, 여기다 그러면 한 10억짜리 수표 하나 붙여놔가면 내가 가져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집을 팔아서 저당권 5억만 주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바로 형사고발해서 사회행위, 그래서 이거는 구속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 사람만 돈 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구속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집은 팔아요, 못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막혀있는 숨통을 뚫어주는 것이 경매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막혀있는 경제를 뚫어주는 게 경매란 얘기예요. 또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내 집이 5억짜리인데 나는 이 집을 팔아서 어느 누구도 돈을 줄 수가 없으니 내 가지고 있는 집을 법대로 팔아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돈을 나눠주시오 라고 하는 제도가 경매라는 제도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경매 당한 놈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내 부동산을 법대로 팔아서 법대로 돈 가져가라. 이런 제도가 바로 경매란 얘기예요. 그렇죠. 잔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경매를 당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경매당한 사람이 있어요. 보증승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 행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경매라는 건 시간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빨리 경매가 돼서 내가 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고르는 게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를 절대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것도 있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낙찰받죠? 토지공사는 낙찰받잖아요. 입찰하자는 똑같은 제도란 얘기예요. 똑같은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 물건을 감정을 했더니 5억짜리야. 살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 그랬더니 이 사람이 4억으로 떨어지고 또 안 사서 3억 2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갑의 집을 3억 2천에 을동이가 낙찰받았더니 5억짜리 집을 3억 2천에 사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대박이요. 대박이죠? 대박이잖아요. 5억짜리 집을 3억 2천에 사서 대박인 줄 알았더니 법원에서는 저당권 5억 물어줘놔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거 뭐예요? 쪽박이에요. 자, 이 집을 5억짜리를 3억 2천에 샀더니 하나도 물어주지 말아라. 그거 뭐예요? 그래서 경매는 대박이냐 쪽박이냐의 게임이에요. 자, 경매하면 돈 본다기 안 본다 그래요.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경매하면 다 돈 본다 그러잖아요. 자, 교보문고 가보세요. 뭐 경매해가지고 50억 벌었다. 경매해가지고 100억 벌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책 하나 쓰면은 인세 5% 나와요. 그럼 책 2만원을 팔고 5%면 얼마예요? 1,000원인가 만원인가 그러잖아요.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경매해갖고 50억 본 놈이 1,000원 벌라고 책 쓰고 자빠졌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옛날에 소문난 잔치집에 갔더니 경매에서 돈 벌었다, 누구 집에 돈 벌었다 이거 절대 믿지 말아요.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환상. 그래서 경매는 대박이냐 쪽박이냐인데 경매에서 그래도 쪽박 친 사람보다는 대박 친 사람이 많더라. 지금도 경매를 잘못해가지고 보증금을 까먹고 나온 사례가 부주기수로 많아요. 부주기수로 많아. 그래서 그 경매는 송공경매이냐 쪽박 경매이냐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내 앞길이 달라져요. 그것도 인생의 멘토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작년에 그 집 살 걸. 아이고 작년에 거기다 투자하면 하면 좋았을 걸. 자꾸 이게 껄껄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되 판단력은 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는 자 인수주의라는 제도가 있고 소재주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들은 소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수주의라는 것은 이 권리를 인수했으면은 의무도 인수하고 소재주의라는 것은 권리를 인수했으면은 나머지 다 소멸시켜버린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재주의가 대원칙인데 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5억짜리 부동산을 3억 2천에 샀더니 전부 다 소재주의야. 물어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이때 법원에서는 1순위 저당권자 너 5억이지만은 2억만 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 한 푼도 없고 가압류도 하나도 없고 아까 누가 세금이 1순위라고요? 저기 선생님 말 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혼나니까 세금은 너는 1억이지만 세금이니까 1억 주고 요 2천만 원은 경매 대금으로 법원에서 받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소재 일본 말이죠. 소지 청소를 시켜버려요. 저당권 2억 주고 말소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가압류 하나 두고 소멸시켜버리고 압류 소멸시켜버리고 소멸주의 소재주의예요. 소멸주의. 그럼 낙찰자는 물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 소유자하고 임차인은 이 집에 눌러 앉아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점유라 그래요. 점유. 점유권 그래요. 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낙찰자를 갖다 우리는 매수인, 이 매수인 신소유자는 내 집이니까 비켜달라 그래야 되죠. 이런 사람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다 해보셨네? 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 콜럼버스 달걀이라 그래요. 자, 이 경매가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민사소송법 그랬어요. 소송법. 민사로, 다른 말로 하면 경매로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주면은 소송해라. 이 소송이 비껴달라고 명도소송이었어요. 명도소송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벌어먹으려고 경매 받았더니 이사비용 5천만 원 안 주면은 못 나가. 법대로 해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럼 소송하란 얘기예요. 그럼 소송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소송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아, 삼촌 불러야지, 삼촌. 누구예요? 아우들 불러야지. 아우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우들 지금 통화돼야 안 돼요. 얘들 지금 자고 있잖아요. 이 아우들 일단 한 7시나 일어나잖아요. 머리 빡 깎고 깜냥 양말 입은 애들. 얘들 또 부르면 그냥 와요? 돈 줘야 와요? 그러니까 옛날 경매시장은 깡패들이 득세했고 1,000만 원, 2천만 원 벌어먹으려다가 더 오히려 손해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집을 법원에서 샀는데 소송해야 되냐? 이거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2002년 7월 1일 법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꿔버렸냐면은 민사집행법 그래요. 뭐냐면은 경매로 집 샀는데 안 비켜주면은 집행해줄게. 강제 집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경매 받았는데 거기 막 무서운 놈들이 두 놈이 있으니까 나한테 같이 좀 가주래.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 그러면 거기 가보면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 놈들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 딱 문신이 생기고 뒷집 주인 아주머니가 월세 달라고 갔더니 뭐라 그러죠? 야, 오늘처럼 바람이 쌀쌀하고 낙엽이 떨어질 때는 왠지 한 놈 패 죽이고 싶다. 그러면 주인 아줌마 무서워서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인데 내가 어떻게 집을 비켜달라고 그래? 이때 돈 7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면은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인도명령 그래요. 나에게 집을 넘겨달라고 명령해주라. 누가 명령해요? 판사가 명령해요. 법원에서 명령을 해. 그러면은 돈 7만 원에서 10만 원 내면은 나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법원 집행관들이 3명을 가요. 그리고 요즘은 바로 키 따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이 집 샀는데 이사 안 가느냐? 이사 갈래? 합의 보고 이사 갈래? 안 갈래? 법대로 할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사 비용 조금 주고 내보내거나 법대로 하면은 이거 돈 500만 원이면 싹 끄집어 내보내요. 지금 법은 이 민사집행법은 오로지 낙찰자 이후로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전에는 경매 당한 사람 위주로 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송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정당하게 법원에서 경매 샀는데 소송하냐 그래가지고 민사집행법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지무지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잔금 내고 한 달이면은 2주 이내에 전부 다 인도명령 신청해서 이사기간 한 달 주고 한 달에 안 나가면은 싹 강제 집행을 끄집어 내버려요. 집행관들이. 이해 가셔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경매가 쉬워지다 보니까는 지금 법원 입찰장에 가면은
좌우지간 아줌마들이 들어와 버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을 게 들어. 아줌마들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남자들은 직업이니까 1억 투자하면은 3천, 4천 벌어야 되는데 아줌마들은 남편이 벌어오니까 1억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만 벌어도 막 내질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막 내질러 버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다니고 여자들이 1년에 1,000만 원짜리 5건 해갖고 5천만 원만 벌어주면은 남편이 힘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경매도 1억짜리 5천만 원에 사고 뭐 3억 투자해서 뭐 2억 벌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황금성, 내가 이 물건을 일반 매매보다는 싸게 사고 조금 좀 더 싸게 팔아서 빨리 수익을 남기는 이런 걸로 가거나 아예 문제가 있는 걸 싸게 사서 하자를 치유하거나 이런 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는 이 가격 결정을 사는 사람,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에 샀든지 간에 이것은 시세보다 싸게 싸기 때문에 정상제가 아니라 비정상제 그래요. 그래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등기부등본에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가 안 돼.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원하는 가격으로 살 때 바로 인수주의냐 소멸주의냐 대박이냐 쪽박이냐는 얘기예요. 대박이 쪽박이냐.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 역시 일반 매매와 똑같아요. 주거용 건물은 소득은 좋지만은 가장 안전한 투자이고 상업용 건물은 소득은 높지만은 위험성이 많아요. 공실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어 봐봐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경매보다 더 좋은 싼 물건들이 물건 갖고 찾아와. 정말 그래요. 야, 저 물건 한 10억짜리는 내가 봐도 경매로 사도 10억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8억 주고 샀어. 왜? 현금으로 내질러 버리니까. 현금으로 내질러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다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집을 사게 되면은 어떤 목적으로 집을 사는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사면은 투자 목적이 거주 목적이에요. 거리 이사를 가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사게 되면은 3억짜리 이상 집을 사게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뭔 돈으로 집을 사는지, 응? 뭔 돈으로 집을 사는지.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얻으면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변제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의료보험 한 달에 한 10만 원이나 낸 사람이 5억짜리, 6억짜리 집 산다 그러면은 5억 어디서 났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말밭에서 캐왔다 그래요? 사요, 못 사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법이 내가 집을 살 때는 뭔 돈으로 집을 샀는지 그 다음에 그 집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돈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매월 정산해서 다음 달 10일 날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버려요. 국세청으로. 그럼 국세청에서는 세금 몇 푼도 내지도 않았던 놈이 집을 또 사고 뭔 돈으로 집 샀는가 세무조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중에서 가장 큰 강한 법이 이 법이에요. 3억 이상 집을 살 때는 집 사는 목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고, 남편이 고위직 공부할 때 살짝 좀 돈 좀 받아놓은 돈이라 그래요? 어? 그 다음에 내가 세금 탈루한 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런 서류를 내야 되니까 돈인 사람들이 집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돈인 사람들이. 집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니까 다주택자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저 사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니네들이 집을 다 사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없으니까 못 사지 않냐 그랬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못 사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니네들 정책 잘해봐라. 어떤 말이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뭔 부장 사태가 생겨요? 미분양 사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지금 그럼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면은 일정 시점에서 끌어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을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시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부동산도 이제는 임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집을 가지고 또 저 집을 사면은 기존의 집을 1년 이내에 팔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제 중과세를 매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 내가 집 사서 손해 봐봐요.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엄마, 요거 집 5억짜리 3억에 사면은 2억 버니까 그러면은 말 끝나기도 전에 전화 끊고 뭐죠 이거? 고쟁이 있고 모자 쓰고 이거 집 사러 와. 근데 누구 엄마는 이거 3억 주고 2억 사세요 그랬더니 집 하나 더 있는데 세금 무서워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부동산도 투자해 본 사람이.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집을 살 때는 자금 출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매는 집을 누가 판다고요? 국가가 팔잖아요. 아무리 경매로 집을 많이 사더라도 자금 출처 안 밝혀도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목적으로 사고 파는지 이것을 제출해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돈 있으면 일반 매매로 가야 돼, 경매로 들어와야 돼요. 이래서 법을 잘 활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법을 잘 활용할 줄을. IMF 때 돈 벌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 경매도 똑같이 네가 뭔 돈으로 집 사는지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제출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경매를 안 받아버리면은 이 집이 경매가 안 되면은 이 채무자는 돈 갚아요, 못 갚아요? 국가는 세금 받아요, 못 받아요? 은행은 돈 받아요, 못 받아요? 이래서 이 하나가 경매가 됨으로써 채권자는 돈 받죠, 임차인은 보증금 받죠, 국가에서는 세금 받죠, 채무자는 빚 정리할 수 있죠. 두루두루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법이 강화됐을 때는 이 경매라는 제도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특히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방 땅을 사게 되면은 부재지주라고 세금을 많이 매겼잖아요. 그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는 허가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런 것을 안 받고 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저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어. 이분이 사고 싶은데 서울 사시죠? 그럼 부재주지야. 그럼 토지 허가 거래구에 묶여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사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잔금을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경매시켜서 낙찰받아서 가져가는 방법들. 항상 그래서 법으로 꽁꽁 묶어놓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그러니까 법은 깡깡 묶고 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나갈 구멍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 구멍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을 묶었을 때는 바로 법률의 규정인 경매나 공매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공실클럽에서 우리 회장님이 이런 경매 물건 이런 그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객분들 모셔서 오늘도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김 교수님 오시면서 우리 고객들에게 돈 되는 물건 몇 개만 골라 하라. 그래서 저는 어제 밤새도록 돈 되는 물건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보고 지금 가시면 그것도 지 복이고, 아, 저런 물건이 있구나 하고
보는 것도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죠. 잠시 쉬었다 그러면 서울 시내는 그다음에 서울 외곽지역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정말 경매로 돈 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잠시 쉬었다가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